네. 행안부가 국회 심의예산 추정치를 유권자 수로 나눠보니까 국민 한 사람당 투표 가치가 무려 4,700만 원이 나는 놀라운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4월 10일 제22대 총선에 비례투표 용지가 적혀있는 그 정당의 숫자가 무려 38개 정당이라고 합니다. 투표용지 길이만도 51cm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비례투표 맨 첫 번째 칸,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후보들이 많이 계시는데 홍보가 늦어져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안타깝기도 합니다만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열린공감TV에서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님들을 모시고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실 김두일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삼일 작가입니다. 네. 네, 그리고 바로 제 옆으로 계신 분이 더불어민주연합 2번 위성락 후보님 소개합니다. 네, 위성락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12번 김윤 후보님 소개합니다. 예,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 김윤입니다. 네, 자 오늘부로 이제 총선이 11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후보님들 많이 바쁘실 텐데 요즘 어떻게 잘 홍보들 열심히 하고 다니시는 거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저는 그 보건의료와 관련된 이제 공약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노인 돌봄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직능 단체들을 만나서 직능 단체들이 하고 싶어하는 정책들을 받아서 다음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를 상의해 가고 있습니다. 네, 타 비례정당에 비교해서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들이 결정이 좀 늦게 되는 바람에 네. 후보가 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네. 있는데 두 분이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삶을 살았다 라고 간략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고 본격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님부터. 네. 네, 저는 전직 외교관입니다. 외교부에서 30여 년 일했고요. 주로 북한 핵 문제나 미국 관계 업무를 했습니다. 육자회담 자석 대표도 했고 수석 대표도 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오랜 시간을 투입했는데 지금 성과가 미진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외교부 생활을 쭉 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었던 것은 한국의 외교가 기대한 만큼 선진적인 모습이 아니다. 상당히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바꿔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 일환으로 제가 지난번에는 대선 때 민주당의 실용외교위원장을 한 적이 있고요. 또 그 결과가 미진하여 여기까지 와서 그동안에 생각했던 외교 관련 기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김윤 후보님. 예,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료 정책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환자를 보는 것도 좋은데 정책을 잘 만들면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연구를 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이렇게 해도 그게 실제 정부 정책에 잘 반영이 안 되는 좌절을 겪으면서 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환자들하고 손을 잡고 시민단체와 협력하고 노조와 힘을 모아서 여러 정책을 바꾸는 일을 해왔습니다. 네. 의사한테 욕을 먹는 네.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서울대 의대를 나오셨는데 네. 의사들이 왜 이렇게 후보님을 미워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의사들을 잘 설득하면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 10여 년을 해봤더니 그렇게 해서는 못 바꾸겠다라는 결론을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을 바꿨죠. 네. 불편한 진실이라도 국민들에게 알려서 국민들이 지지해 주시면 정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의료계의 불편한 의사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 의사들의 공적이 됐고, 이번 의대 증원 과정에서도 제가 의대 증원의 필요성, 의사들이 주장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너무 미움을 많이 받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전문가, 교수로서는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제 등을 떠밀어서 제가 정치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면택 신임의협회장은 뭐 후보님을 반드시 날려야 된다. 뭐 이런 사실 뭐 협박성 멘트까지 네. 할 정도로 그 이유가 있었네요. 지금 보니까는. 네,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의사들에게 불리한 정책, 네.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었는데 이제까지 의사들 반대 때문에 못 해왔던 정책들이 네.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 대부분 약 50% 가까이가 법률가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문성을 띄운 후보들이 잘 눈에 띄지 않는데 그에 비해서 두 분 후보님은 각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가로 알려져 계신 분들이고 특히 우리 위 후보님 같은 경우는 1979년도에 외무고시 합격을 하셔서 바로 그냥 그 외교관 활동을 하셨고 미국 북미국장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주 그렇습니다. 러시아 대사까지 하셨는데 네. 러시아하고 지금 대한민국하고 문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아주 폭망 상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은 제가 젊었을 때는 북방 외교의 주무를 보았습니다. 네네. 소련 수교의 주무였습니다. 1990년도에요. 그렇습니다. 오. 90년에. 그래서 이제 수교를 시킨 경험이 있고요. 보람도 느끼고 했는데 사실 30몇 년이 지난 지금 한다고 한 게는 수교 일의 최악이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걸 보는 심정은 사실 뭐 착잡한 걸 넘어서 사실 좀 참담합니다. 지금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현재 뭐 발언을 아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관계가 전반적으로 어렵게 되니까 네. 이제 활동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노력은 하는 걸로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 왜 이렇게 됐냐면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의 제재 대상이 됐고 한국이 또 그 서방의 제재에 참여를 했죠. 네. 그래서 그 여파로 한러 관계가 좀 나빠진 건 사실이고 네. 우리가 제재에 참여하니까 러시아가 또 우리를 자기 나름의 제재 쪽에다 우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상호주의죠, 외교죠? 상호주의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어렵긴 한데 윤 정부가 들어와서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쪽으로 네. 갔어요. 근데 러시아는 항상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다자간 안보 연대가 생기는 것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극도의 경계 대상이 된 네.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대처가 있어야 됩니다. 네. 러시아에 대한 어떤 대처가 있어야 하는데 딱히 지금 현 정부는 그게 없기 때문에 네.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걱정거리입니다. 참 진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뭐 러시아, 중국하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들인데 네. 완전히 단절되는 국교 단절 위기까지 갈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다자간에 어느 정도 그 균형 외교를 많이 중시했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제 미일 정도 중심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점점 더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여파를 받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나 뭐 획기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된다면 진짜 어떻게 될지 전쟁 위기까지 있어서요. 근데 지금 전쟁 네. 위험을 얘기하는 미국 학자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 정도죠. 그게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런 말이 나올 정도까지 됐다는 상황이죠. 지금 대미 관계, 대일 관계는 괜찮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성과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옆도 뒤도 안 보고 한 방향으로만 직진하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미국하고 일본 관계를 강화하면 중국, 러시아, 북한 반발합니다. 그럼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죠. 거기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네. 없이 진행을 하니까 지금 한중 관계 사상 최악, 네. 한러 관계 최악, 네. 남북 관계 최악. 그런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최고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대책이 없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 중러가 사실 방해를 하면 한국 외교의 중요한 아젠다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정착, 한반도의 통일 추구 다 더 어렵게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도 아주 어렵게 됩니다. 네. 지금 뭐 중국발, 러시아발로 우리 기업에 대한 타격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요컨대 북중러에 대한 한국의 무슨 대처가 나와야 된다는 네. 거죠. 근데 지금 정부는 한미 관계 강화하고 한일 관계 강화하고 한미일 관계 강화했으니까 그런 우리가 강화된 입지에서 그 나라들을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미 관계 강화, 한일 관계 강화가 즉각 한중 악러 관계의 악재가 되고 북한이 반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차적으로 강화된 입지를 갖고 다룰 수 있다는 게 현실에서는 잘 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안을 만들려면 북중러에 대한 대안을 만들려면 대미 관계, 대중 관계, 대러 관계, 대일 관계, 북한 관계를 총체적으로 한 판에 놓고 이걸 다 한꺼번에 통합되고 조율되고 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럼- 과거의 육자회담식 접근 방식 예, 아니었나요? 거기 때 이제 우리가 한국형 어떤 좌표를 가지고 한국은 대미 공조는 어느 정도로 하고 네. 대중 대러 외교 공간은 어느 정도가 된다라는 한국형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지 나름의 어떤 대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가고 미국 따로 그다음에 중국 따로 러시아 따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전부 엮여 있기 때문에 네. 네. 총체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김희훈 후보님께 오늘은 네.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이 진실을 두 분이 많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제 김희훈 후보님도 굉장히 또 불편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자, 지금 정부와 의사들 간의 대립이 극한 상태까지 가고 네. 있잖아요. 예. 이거 뭐 지금 현재로서는 답이 없나요? 만약에 뭐 총선 전에 어떤 무슨 뭐 좀 뭐 타결의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뭐 기대하는 어떤 민주당과 더불어 민주연합이 좀 압승을 하면 이 문제에 있어 갖고 좀 네. 뭐 뭔가 좀 이렇게 중재를 하거나 혹은 네. 뭐 타협을 유도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의사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니 그 정부가 얘기하는 2,000명, 5년, 10,000명을 늘리겠다는 것보다 사실은 의사를 더 늘리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족한 지역 의료, 그렇죠. 필수 의료에 가는 의사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고, 네. 그러니까 의료 개혁이 더 중요한 게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총선용으로 고집하면서 네. 정부가 의료계하고 그 대응 협상을 하는 데서 협상력을 발휘를 못하게 되니까 이게 네. 벼랑 끝 대치의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의사들 입장에서는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냐라는 네. 불안한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숫자보다 의료 개혁이 더 중요하니 네. 조건 없는 대화를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 조건 없는 대화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2,000명을 300명, 500명 이렇게 줄여서는 안 되니 저희가 주장하는 방안은 2025년 정원 2,000명은 그대로 인정하고 네. 2026년 정원을 의사들이 못 믿겠다고 하니 의사를 얼마나 늘려야 되는지를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니 그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일부 조정하자. 네. 그러면 그게 뭐 2,000명에서 1,800명이 될 수는 있어도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백 명의 수준으로 내려갈 수는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강대강으로 가다가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좀 꼬리를 내리는 것 같아요. 네. 이대로 협상 테이블로 앉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워낙 지금 그 벼랑 끝 대치로 이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그러니까요. 암 환자들이 네.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일부 중환자, 응급 환자들도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하는 사건들이 이제 생기고 있어서 총선 내에는 소강 상태겠네요. 네, 총선 내 소강 상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마지막 상황에 의대 정원 조정까지를 포함한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서 네. 일종의 국면 전환을 여당이 시도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성락 후보님께서 한국형 외교 좌표라는 말씀을 그 표현을 쓰셨어요. 네. 자, 그게 그 이성락 후보님이 이제 이 외교가에서 알려지는데 굉장히 그 유명한 어떤 저는 표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사실
외교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쪽을 몰랐는데 이번에 네. 인터뷰를 준비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 실무와 능력, 내공 뭐 이걸 갖고 계신 분으로 이제 알려주셨어요. 아마 그 한국형 외교 좌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꼼꼼한 정보 수집, 그다음에 분석 능력을 갖고 이제 뭐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한 어떤 뭐 활동, 이걸 저는 이제 그뭐 한국형 외교 좌표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후보님께서는 뭐 이참에 한번 또 본인의 또 어필을 하셔야 되니까는 이 네. 한국형 외교 좌표에 관련된 본인의 어떤 실무적인 일을 어떤 거를 하셨는지 한번 좀 이참에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까 제가 모두에 제가 러시아하고 수교할 때 네. 주무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89년, 90년 어간의 일인데 그때는 소련입니다. 소련이죠. 소련하고 수교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제 난항에 걸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슈가 우리는 헝가리, 폴란드하고 이미 수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즉각 수교를 하자. 네. 근데 러시아는 북한하고의 오랜 관계, 또 그 당시만 해도 공산주의 소련이었기 때문에 내부의 여러 그룹들의 반대 등 때문에 바로 수교가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난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실무자로서 이러지 말고 중간 단계로 영사처를 설치하자. 그래서 사람을 내보내서 현장에서 일을 하면 빨라진다, 이게. 네. 결국 그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예, 예. 영사서 설치안을 냈고 또 그 안에 따라서 협상을 하러 갔습니다. 네. 예, 저도 현장에 가서 네. 그때 수석 대표는 딴 분이 계셨고 제가 그 바로 밑에 있었는데 그게 성공이 됐어요. 아. 그래서 89년에 영사처 설치가 합의가 되고 1년 만에 수교가 됩니다. 네. 수교를 좀 촉진하는 돌파구였다는 게 하나 제가 좀 이렇게 후배들한테도 얘기하는 사례고요. 두 번째는 제가 육자회담 초기에 차석 대표를 했는데 그때 부시 행정부입니다. 아. 부시 행정부는 이제 네오콘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경직돼 있었어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정부하고 약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네. 약간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입장을 갖고 왔냐면 육자회담에 나오긴 나오는데 육자회담은 협상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부시 행정부가 어떤 지침을 주느냐면 대화는 하되 협상은 하지 말라. 오. 야, 그게 뭐야 그게? 어떻게 하면 맞나? 대화를 하되 협상하지 말라. 심지어는 이렇게 전체가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구석쟁이에서 얘기할 수는 있는데 별도의 방향에 가서는 앉지 말라. 예? 그런 그 방향성을 주었어요. 네. 그러니까 홀이 큰데 여기저기 구석쟁이에서 말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그 정을 알고 네. 중국이 회담장 큰 구석 모두에 소파를 아마 제 기억에 7, 8조는 갖다 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데나 앉을 수 있게 이렇게 네. 배려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 정도였는데 저희가 보니까 미국이 협상을 안 한다고 하면은 육자회담 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을 설득해서 협상 방안을 내도록 했어요. 미국 안 냈는데 협상 방안을 내도록 했는데 그게 나중에 그 6월 달에 나온 제안이라서 준 프로포설이라고 합니다. 네. 한미 공동의 준 프로포설을 내게 한 게 제가 그때 한 일 중에 하나고요. 그거는 미국이 최초로 낸 협상안이고 그것을 계기로 미국이 협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바꾼 계기가 되었고요. 그것도 제가 사례로 가끔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육자회담 수석대표 할 때 천안함이 있고 연평도 포격이 있어서 분위기가 아주 나빴습니다. 그랬겠네요. 협상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협상장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미국, 북한도 협상을 하지만 우리가 먼저 남북 비핵화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미북 비핵화 협상을 하고 다시 남북 비핵화 협상을 하고 미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획을 해서 성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2번, 미국이 2번, 그래서 4번을 하고 5번째 미국 간에 타결이 되어서 이른바 229 합의라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육자회담 과정에서 꽤 중요한 합의인데 그런 일들이 제가 했던 일들이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제가 4강 외교에 대한 일정한 생각을 갖게 됐고 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4강 관계를 잘 조율해 나가려면 동맹을 기축으로 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지만 동시에 중러와의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한국형 좌표를 갖고 있어야 된다. 네. 그게 없이는 그냥 사안별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일로 끌려가거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잡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틸트가 되더라도 그런 중심 잡고 할 수 있는 좌표를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네, 그
유성락 후보님께서 대화는 하되 협상을 하지 말라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게 전통적으로 의사협회가 그래요. 정부하고 정책 협상을 할 때 쓰는 네. 방식입니다. 야, 예, 그러니까 부시한테 배운 거네. 의사들도. 아주 대화는 하되 네, 협상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뭐 의사들이 이제 파업을 하면서 네. 우리 처음 듣는 얘기다. 정부가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사실 지난 1년간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하고 의료현안협의체라고 하는 별도의 협상 채널을 만들어서 네. 격주로 1년 동안 만나면서 의대 정원 문제를 협의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의사협회가 했던 방식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의사는 안 부족해. 의사 늘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주장만 계속 반복하고 정부가 적절한 의대 정원 규모를 제시하라고 하는데도 아무 답도 안 하고 있다가 네. 이제 시한이 닥쳐서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되는데 딱 발표하고 나면 우리하고 상의 안 했다. 우리는 뒤통수 맞았다. 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런 전략을 계속 써왔거든요. 네. 그 얘기를 제가 뭐 항상 매번 의사 지원 관련된 파업 이슈가 있을 때 저도 뭐 방송도 하고 글도 쓰고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랑 논쟁이 붙잖아요. 네. 똑같은 맥락으로 네. 우리는 뒤통수 맞았다고 네. 항상 뭐 모르는 얘기였어. 이게 항상 네. 의사들의 지적인데 그게 그게 굉장히 외교적인 방법이었네요. 네.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외교 중에서도 좀 특이한 외교 방법. 특이한 외교 방법. 네.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 의료인 증원 문제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근거가 별로 없어 보여요. 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근거를 갖고 와서 그냥 답습하는 정도이거나 아니면 기껏 해봐야 2035년인가요? 그때 네, 되면은 이제 의료 수요가 좀 늘어나니까 네. 필요하다 이 정도거든요. 이제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지금 15,000명의 의사가 부족한데 2030년까지 네. 그 중에 10,000명을 늘리겠다고 하는 건데 현재 5,000명이 부족하고 2030년까지 앞으로 10,000명이 더 부족해질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5,000명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시도별 의사 수를 계산해 보면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시도들이 있는데 네. 그 부족분을 채우려면 한 5,000명 정도가 네.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의 두 교수가 한 연구 결과를 보면 2050년까지 우리나라에 부족한 의사 수가 최소 22,000, 최대 한 28,000 정도 나오는데 네. 그 기준 시점을 2030년으로 하면 한 10,000명쯤이 부족한 걸로 네. 계산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건 아닌데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 개혁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개혁 방안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숫자를 고집한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인 이 계산이 깔려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게 지금 현재와 같은 좀 강대강 대치를 만들어내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근본 원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제가 같습니다. 시청자 입장으로 하나 좀 질문하고 네. 싶은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의사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의사들도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기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도 네. 하거든요. 그걸 뭐 강제적으로 네. 의사가 되게 되면 네. 지방에서 몇 년간 근무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방의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정책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정책을 다 병행해서 그게 모아져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역 출신을 지역 의대에서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의과대학 졸업생들이 다 서울로 온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네. 그거는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어떤 착시 현상이냐면 지금 지방의대 학생 중에 약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 출신 학생이 잠시 지방의대에 다녔다가 졸업하고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거는 너무도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성적 순으로만 의과대 학생을 뽑고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 출신을 안 뽑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첫 번째인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수도권 또는 대도시에 있는 작은 종합병원과 네. 지방 도시에 있는 큰 종합병원의 의사 수를 비교해 보면 병상당으로 환산했을 때 지방에 있는 큰 종합병원의 의사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의사들이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에도 좋은 병원을 만들면 의사들이 갑니다.
아. 네, 네. 이제 세 번째는 그렇게 해도 이제 예를 들면 면단위 네. 또는 아주 오벽지 이런 데는 의사가 부족하죠.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사제 같은 네. 별도의 이제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제도 이걸 다 병행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난 정부에서는 어떤 공공의대의 네, 개념이었던 공공의대 거잖아요. 지역 의사제.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낭만다터를 그리워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예, 뭐 또 이제 위성락 후보님께 네. 아까 뭐 이제 모두의 지금 뭐 총체적인 외교 뭐에 지금 이렇게 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네. 뭐 이제 그래도 가장 최근까지 이렇게 러시아 대사를 네. 하셨으니까는 이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이거 뭐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대한민국의 외교 통상 경제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 근데 네. 지금 이 전쟁의 해결의 기미는 딱히 또 보이진 않은 것 같고 네, 네. 이게 뭐 언제까지 이 전쟁이 진행되고 뭐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사실 많은 일반인들이 전쟁이 처음 났을 적에 우리의 이런 영향이 미칠 거라고까지 예측 못한 분 많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대안의 화제같이 생각했을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보면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여파로 물론 차근차근 따져보면 이제 미러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우리는 미국의 동맹이니까 한러 관계도 따라서 좀 악화되고 우리가 제재에 가담하게 되니 우리 기업 활동이 제약이 되고 네. 러시아가 보복을 하니 우리 기업이 또 거기서 밀려나게 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이 우리한테 미쳤어요. 네. 한러 관계 최악이 된 건 물론이고요. 우리 기업이 러시아에서 다 나왔어요. 그 기업들이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예, 대표적으로. 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그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현대차는 외국 브랜드 차량 1위, 네. 삼성전자, LG전자는 가전 다 1위입니다. 네. 그런 시장이었죠. 시장에서 우리가 다 나왔고요. 그 외에도 뭐 많은 제약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다가 러시아가 북한하고 연대하면서 우리 안보에 타격을 주는 행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푸틴과 김정은이 같이 그렇게 나란히 투샷으로 잡힐 거라고 상상을 못했죠. 네, 못했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까지 갔고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러시아의 스탠스가 더 바뀌어서 이제 네. 안보리 결의 다 반대하고 추가 결의도 반대하고 있는 결의 안 지키고 지금 엊그저께 그 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이라고 있는데 가동 정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재 체제의 일각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치는 영향이 정치, 외교, 안보, 군사에 엄청납니다. 모든 면에서. 그 결과로 북한이 러시아에게 최대 무기 지원국이 되고 있어요. 네. 우크라이나 포탄주. 그 정도로 처음에 이게 나비의 날갯짓 같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엄청난 이제 폭풍우가 그렇죠. 우리한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식이 빨리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타개가 돼야 하긴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럴 전망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지금 뭐 그냥 계속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계속 지원을 해서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하고 상황을 반전시켜 보려고 하는 네. 건데 공화당 의회 반대로 지금 지원금이 네. 600억 달러가 묶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어려워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상태에서는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우크라이나가 수세에 몰려 있는 한 휴전 타결을 하기는 어려워요. 네. 반대로 러시아가 크게 패배해도 휴전 타결은 되게 어렵습니다. 네. 휴전이라는 거는 서로가 군사적 방법으로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인정을 할 때만 가능한 건데 한쪽이 완전히 분리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러시아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한다고 공언하니 그게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스톱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 네. 전투하면서 기다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우위에 서게 되니까 많은 요구를 하면서 휴전을 얘기할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또 지연될 거고. 바이든이 이기면 바이든은 계속 지원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조금 더 불리할 수 있으니까 또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여하간 이 정도의 약간의 소강이면서 소모전이 지속되는 상태가
적어도 내년까지는 들어간다고 미 볼수 대선이 있고. 끝날 예, 때까지는요. 예. 그리고 그 사이에 한국에 미치는 악영향도 지속되는 거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아까 말한 것처럼 좀 한국형 좌표라도 세워서 대미 관계, 대러 관계소의 운신 공간을 찾아서 한러 관계를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네.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고요. 예, 제가 그렇습니다. 너무 무식하게 그냥 뭐 이렇게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빨리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 네. 후보님 같은 분이 그 러시아 특사로 한번 가셔갖고서 네. 뭐 좀 왜냐면 예전에 같이 그 뭐 한소 수교에서부터 그렇게 관여를 하셨으니까 뭐 휴민트부터 여러 가지 어떤 뭐 네트워크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좀 그런 일들을 좀 해주셔야지 지금의 이 고착된 상황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지금 맡은 어렵고요. 네. 지금은 정부는 그냥 러시아하고 대화를 자꾸 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네. 방안은 갖고 있지 않고 네. 네. 전략적 방안 없이 그냥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네. 최근에 러시아 외무차관을 우리가 서울에 불러왔어요. 루덴코라고 차관 불러왔는데 네. 그 방문은 그 시점에서는 꽤 고위급 방문이었기 때문에 차관이면? 많은 내외 기대를 모았어요. 네. 아마 서로 양측이 현 상태를 타개해 보려는 일념으로 어렵사리 주선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같은 시기에 러시아의 외무성 대변인이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어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치고받기가 돼서 음. 그 어렵사리 주선된 루덴코 방안이 그냥 떠내려가 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국면입니다. 악재가 나올 공간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악재가 나온다는 전제하에 악재를 막을 어떤 방략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지 그냥 대화를 하면 악재에 흘려 내려가는 게 네. 지금의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후보님은 네. 의사 정원 확대를 찬성하시는 쪽이신 거죠? 네, 뭐 특별한 지난 이유가 있으신가요? 국민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뭐 네.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 대란, 뭐 지방의 응급실이 네. 의사를 못 구해서 네. 뭐 요일제로 운영하는 상황. 이거 그냥 제가 그냥 일반 네. 환자 입장으로 네, 말씀드릴게요. 어떤 특별한 대학병원에 네. 진료를 한번 받으려면 네. 반년 기다리는 건 기본이라는 얘기가 많이 네,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의사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의사가 부족하기도 하고 네. 쏠림 현상이 쏠림 현상. 심하기 때문이죠. 네. 근데 그 쏠림 현상이 생기는 근본 배후에도 의사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병원에 큰 종합병원의 의사가 부족하니까 진료 기능이 취약해지고 그러다 보니 대학병원으로 더 몰리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한편으로는 숫자가 부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 체계가 너무 기형적이고 그렇게 기형적이 된 이유는 지난 20년 동안 의료 개혁을 하려고 하면 의사들이 매번 반대하고 네. 극단적인 경우는 파업해서 네. 정부의 정책을 무산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해와야 될 어떤 정책들을 너무 오랫동안 못 해온 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그러면 것 같습니다. 의료계획에 가장 필요한 것 딱 네.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지역 중심의 의료 체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제 그 지역 중심의 의료 체계를 만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대학병원은 중환자 보고 동네 병원은 경환자 보는 네. 의료 전달 체계가 만들어지고 동시에 지역 병원들이 협력해서 응급 환자, 중환자, 분만 환자, 소아 환자를 네. 책임지고 보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대학병원이 약간 좀 부하가 덜하겠네요. 예, 대학병원은 이제 환자 수는 줄어들지만 네. 중환자 위주로 접근을 그렇죠. 하니까 네. 응급실 뺑뺑이 같은 것들이 훨씬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하지만 의사들이 지금 지난 20년 동안 늘 주장하는 것은 의료 정원의 문제가 아니고 네, 수가의 문제다. 네, 심평원에서 연구소장 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반 국민들은 사실 수가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수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건강보험에서 네, 그렇게 서비스 받는 이 지원금을 얘기한 거잖아요. 네. 어느 만큼의 이제 지원 규모, 네, 네. 액수, 네. 의사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이제 뭐 중요한 문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수가는 어떤 겁니까 지금? 의사들의 주장이 맞습니까? 그 이제 건강보험 수가라고 하는 거는 뭐 진찰료 얼마, 수술비 얼마, 입원비 얼마 이런 거를 이제 정부가 정해 놓은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의사들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수가가 뭐 미국의 10분의 1이다, 뭐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는 소득
기준으로 그 네. 나라의 경제 수준을 반영해서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네. 미국보다 약간 낮은 수준 한 6, 7%, 뭐 7, 8% 이런 정도 낮은 수준밖에 안 되고요. 그럼 소득 수준 대비 봤을 땐 높은 거네요. 뭐 그러니까, 1인당 GNI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 7% 네. 낮은 수준이다. 네네. 예.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약이나 환자 치료 과정에서 쓰는 치료 재료와 관련된 리베이트의 규모가 전체 재정의 적게는 30%, 많게는 한 50%쯤 될 네.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게 다 네. 병원 수익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것까지 고려하면 거의 100%. 항상 이제 그 이야기만 나오면 이제 의사들이 펄펄 뛰는 네. 네. 이슈이기도 그런데 하죠. 이제 그 지금 소위 필수 의료 과목에 의사들이 안 가는 이유는 그 응급 환자, 중환자, 소아 이런 부분의 수가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거꾸로 뭘 얘기하냐면 평균은 낮지 않은데 특정 부분의 수가가 낮다는 거는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 MRI, CT, 네. 초음파, 혈액 검사 이런 곳은 원가에 대비해서 뭐 130%, 150%, 많게는 뭐 200% 가까이 높은데 의사들은 높은 건 얘기는 안 하고 낮은 것만 늘 얘기하는. 그래서 항상 늘 뭐 필수 의료 진료에 이제 지원이 없는 것은 항상 수가 문제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부분, 그러니까 높게 받는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한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불균형 때문에 이제 그 힘들게 일하는데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는 분야로는 의사들이 잘 안 가고 이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분야로 의사가 몰리니까 그렇죠. 숫자의 부족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네요. 야, 이거 참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진짜. 네. 심평원 얘기까지 아마 저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 정도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네. 지금요. 없습니다. 네. 자, 유 후보님.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농산물 혹은 뭐 천연가스 이런 거를 전 세계에 공급하는 그런 나라들이고 우리나라가 그걸 수입하는 입장에 있었었는데 결국에는 수입이 잘 안 되고 있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고착화가 되게 된다면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전쟁이 끝나게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우선은 뭐 전쟁이 끝나야지 네. 결정적인 전기가 있겠지만 네. 그 전에라도 약간 대화를 해서 미라고 하는지 휴전을 모색하면서 분위기를 완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어디까지 가느냐면 러시아에도 가지만 중국에도 미칩니다. 그렇죠. 대러 제재의 끝자락에는 또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러가 연대를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범세계적으로 서방과 미국의 주도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하는 건데 타겟은 중러입니다. 그렇죠. 중러를 빼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특히 반도체가. 반도체. 우리가 거기에 또 적응을 해야 됩니다. 네. 적응해야 되는 부담이 있죠. 이런 상황이라는 게 계속 대결적이고 분열적인 것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 종식되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네. 않다면 어떤 대결을 완화하고 휴전으로 가는 어떤 과정을 좀 시작해서 전체 분위기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좀 부담도 좀 완화하고 다른 길도 모색하는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저는 이제 중국에서 오래 살아갖고 예, 좀 중국 언론을 좀 들여다보는 편인데 원래 중국과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네, 안 좋았는데 이제 이 전쟁이 발생되고 뭐 적은 아군의 개념이 돼갖고 너무 사이가 좋아지고 뭐 시진핑, 푸틴 뭐 계속 뭐 이제 회담도 하고 언론에 같이 네. 이렇게 또 막 그렇게 같이 둘이 회담하는 모습도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나온 자리를 다 중국이 먹었죠. 그런 거죠. 네, 그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참 되게 이게 이 단순한 외교의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통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비판받을 일이고 네. 우리가 제재에 동참하는 건 맞지만 국익을 지키는 외교라는 것은 OX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뭐 OX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아주 복잡한 가치가 들어있긴 하지만 가치가 다는 아닌 아주 네. 복잡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아주 매사에 이쪽 저쪽에 기울어지면서도 또 그 기울어진 조건 하에서
재균형, 네. 일종의 리밸런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기울어지더라도 중로에 대해서 리밸런싱하는 방향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전혀 보이질 않는 겁니다. 후보님 말씀하시기 되게 곤란하실 질문 하나 던지겠는데요. 네, 네. 시청자들 그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재집권하거나 아니면 네, 트럼프가 다시 또 재집권하게 되면 네. 우리나라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합니까? 어느 쪽이 어느 쪽이 더 유리한 겁니까? 더 네. 유리하냐고요? 글쎄요. 뭐 플러스 앤 마이너스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바이든이 재집권하면 지금하고 계속성이 더 많을 터이니까 네. 우리가 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다는 기대를 할 수 있겠으나 또 지금이라는 거는 한반도 상황, 미북 관계, 남북대가 대부분 교착 상태니까 새로 올 건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치명적으로 보이는데요. 네. 저는 그게 그거에 그대로 뒤집으면 트럼프가 되는데 너무 극박하긴 해요. 바이든의 플러스가 트럼프의 마이너스가 되고 네. 바이든의 마이너스가 트럼프의 플러스가 되는 네. 시기죠. 네. 트럼프가 되면 한반도 상황에 좀 다른 환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워낙 변화무쌍하니까. 예, 변화무쌍하고 뭐 예측 불가니까. 근데 반드시 그게 또 우리한테 좋으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네. 가령 지금 정부는 남북 간의 대립 상황, 또 미북 간에도 단절 이렇게 돼 있는데 트럼프가 들어오면 미북 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의 아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김정은이 편지를 쓰지 않겠습니까? 옛날처럼 네. 축하 편지를 쓸 겁니다. 최소한 그러면- 트위터에서 이제 욕이라도 하겠죠. 관심 좀 가져줘. 트럼프가 답을 하지 않겠어요? 네, 맞아요. 옛날에 트럼프가 로켓맨. 그거를 연애 편지 네. 오갔다고 말했어요. 네. 러브레터가 오고 갔다. 20몇 번 오고 네. 갔죠. 그런 상황이 재개될 공산이 아주 높고요. 그러다 보면 미북 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미 일북 간의 대화는 있습니다. 마쿠에서.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남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미국하고 일본 관계에 몰입해 있어요. 그러다가 미국, 일본이 대화를 북한하고 하게 되면 네. 우리의 입지가 이제 묘하게 네.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따라 듣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가 대화하지 말라 해서 듣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약간 복잡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이 트럼프가 와서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나 반면에 어찌하면 또 한반도의 지금 교착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올 수도 있다. 그게 플러스 앤 마이너스고. 경제적으로도 보면은 트럼프는 동맹을 그렇게 중시하거나 동맹의 입장을 배려하거나 하지 않는 거니까. 익히 보여줬죠, 지난번에도. 네. 우리한테 많은 이제 부담이 되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네. 그러니까 동맹을 타산적으로 대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현 정부가 트럼프 하에서 굉장히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동맹을 믿고 동맹과의 관계를 기초로 모든 걸 해왔는데 네. 동맹을 위하지 않는 정부가 들어오면 좀 어려워지고 또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데 북한과 대화하는 트럼프가 오게 되면 네. 현 정부가 좀 어려워지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거는 지금부터도 트럼프가 올 수 있고 지금의 모든 전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대결적으로 남북 대결 군사 대치 억지력 위주로 가는 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억지력은 필요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억지력과 제재 압박은 필요한 조건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 충분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와,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 민주당이 이겨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생기는 거네요. 안 그러면 더더욱더 지금의 이 극한 대립 외교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거 정말. 자, 또 김윤 후보님께 또 네. 이제 여쭤봐야죠. 아까 뭐 수가 얘기 나오고 그게 이제 뭐 편중 현상, 네. 예, 뭐 그 문제도 나오고 이제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 편중 현상, 그다음에 지금 이번 2,000명 정원 문제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나비 효과가 뭐냐면 저는 이제 입시생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는 네. 네. 뭐 현재 우리나라의 그 입시 구조가 1등부터 3,000등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의대에 줄을 서잖아요. 지금 지방까지 네. 다 가고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예전에는 다 뭐 두 분 다 서울대 나오셨지만 스카이로 이렇게 서열이 정해졌다 그러면 지금은 뭐 의치 한약수 네. 뭐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다 이제 정해져 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는 뭐 공대로 가야 될 인재들이
다 뭐 예를 들어 과거의 어떤 취지는 과학 인재를 모으는 건데 이게 다 의대를 가기 위한 어떤 양성 학원처럼 지금 이제 뭐 좀 되어버렸고 의대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공대나 우리 과학기술계의 역량들이 점점 이렇게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한 것도 뭐 정원 뭐 혹은 기타를 네. 통해서 좀 해결을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지만 네. 의대의 정원을 늘리고 동시에 이제 의료 개혁을 해서 소위 지금 현재 동네에서 비급여 실손보험으로 굉장히 많은 소득을 의사들이 올리고 있는 것을 좀 적정 수준으로 네. 통제하면 현재와 같은 의대 쏠림 현상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의대 쏠림 현상, 대한민국이 의대 공화국이 된 이유는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비해서 의사가 되는 게 사회 경제적으로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와 이런 말씀 해주시는 그 의대 교수님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느 토론에 가서 이제 최근에 의사 부족 문제, 비급여 실손 문제 때문에 그 의사 연봉이 네. 그 구직 사이트에 나온 연봉 조건을 기준으로 하면 네. 지금 평균 4억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제가 몰매를 맞았는데요. 네. 심지어 그 저를 비방하는 광고를 의사협회에서 실기를 했는데요. 예. 의사들의 공적이 됐어요. 지금. 네. 근데 그게 뭐 네. 그냥 사실이고 그게 현재 1등부터 3,000등까지가 다 의과대학에 가는 네. 이유거든요. 네. 뭐 우리가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을 하고 그렇다고 뭐 인위적으로 의사 소득을 깎자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네. 그렇지만 어떤 직업을 대한민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선택하든지 간에 네.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밝은 미래가 가치 있는 사회가 돼야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거지. 맞습니다. 예. 그 1등부터 3,000등까지 의대 가서 그 사람들이 피부과 성형외과하고 동네에서 그 비급여 실손으로 돈을 그러니까요. 버는 사회가 도수 치료 뭐 이런 거. 만들어지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비급여 실손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이 1등부터 전국 3,000등의 우수한 인재들이 결국은 그렇게 힘들게 대학에 들어가서 자신의 재능을 이렇게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피부과나 아니면 뭐 성형 쪽에 그렇게 비급여 실손을 통한 고소득자가 되는 게 이제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다는 건 좀 국가적으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낭비, 손해, 안타까운 현상 네.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그 유명한 책 있지 않습니까? 경제학의. 예. 네. 그 책을 보면 결국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공정한 보상 체계를 네. 만들지 못하는 사회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맞아요. 실패한다라는 네. 거고요. 현재 의대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저는 공정한 보상 체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결정적으로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을 다 그냥 확 날려갖고 뭐 저 카이스트나 아니면 서울대, 공대 이쪽에 가는 연구 개발비가 다 그냥 날라가서 거기에 뭐 이제 포닥들 다 사실 관도 인건비를 못 줘갖고 네. 그 인건비도 사실 뭐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박사급 뭐 AI 박사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 뭐 300만 원 받는데 그 네. 300만 원을 뭐 200만 원 받으면 그 뭐 공부 그만하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참 안타까운 더더욱 더 의대로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돼서 굉장히 좀 되게 국가적 위기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 정원을 늘리는 건 좋아요. 네. 그러면은 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반면에 건강보험료 수가는 더 오를 걸로 생각이 네. 되거든요. 네. 재정적으로 알다시피 되게 안 좋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 네. 부담은 그만큼 네.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다른, 의사 네. 수만 늘리고 현재 왜곡된 의료 체계를 그대로 두면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의사 수가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 거라는 것이 외국과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OECD 국가들은 대부분 2000년대 이후로 의사 수를 많이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의 그 의료비 증가율은 GDP 대비로 네. 대개 한 2%에서 3% 사이였는데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는 GDP 대비 의료비 증가율이 8%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안 늘렸는데 외국보다 의료비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그러게요. 거죠. 네. 왜냐?
의료 제도가 잘못돼 있고 네. 낭비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안 경험하고 소아진료대란 안 겪고 지방에 살아도 의료 서비스 받게 하려면 의사는 늘려야 하는 거고요. 네.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의료제도는 의료제도대로 개혁해야 하는 거지. 나쁜 의료제도를 그대로 둔 채로 의사를 늘리면 의료비가 늘어날 거다라는 이유로 국민들은 뺑뺑이 계속 겪고 네. 소아진료대란 겪어도 괜찮다고 하는 거는 참 이상한 논리죠. 그렇죠. 예. 그렇죠. 전 의사들이 이제 왜 김현 후보님을 미워하는지 좀 알 것 같아. 왜냐하면 너무 조목조목 이 정확한 팩트를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렇게 어떤 심각한 위협을 느낄 네.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세요. 자, 네. 이제 뭐 와. 두세 개 정도 질문만 더 던지겠는데요. 후보님, 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평가 점수로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외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외교관? 네. 외교관들에 대한 평가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점수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숫자로 말하기는 네, 수치화하기가 좀 네. 주제가 되는데 왜냐면 수치화라는 건 그 자체가 그렇죠. 좀 네, 또 의미를 갖게 돼버리니 외교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외교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두리뭉실하게. 저는 극과 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극과 극. 예, 네. 그러니까 미국, 일본과의 관계는 좋습니다. 네. 근데 나머지 관계는 이제 부작용, 반작용을 핸들링할 방책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최악이 돼버렸어요. 그 극과 극을 좋은 점수 줄 수는 없죠. 그럼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4강 외교를 한꺼번에 다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가령 뭐 영어, 수학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잘해야 좋은 학교를 가는데 그렇죠. 네. 영어는 아주 잘하는데 수학은 아주 빵점이다. 그러면 네. 어렵잖아요. 어렵죠. 공부 잘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게 종합적으로 잘해야 된다. 네. 그런 면에서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운데 이게 고쳐질 가능성이 적어요. 왜냐하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약간 좀 네오콘적인 사고가 많아서 하나의 카드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동맹이나 또 라이크 마인디된 나라들하고 연대를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지금처럼 이제 분열된 세계, 대립적인 세계지 네. 않습니까? 미중 대립 사상 최고고 미러 대립 사상 최고고 거기에 한국은 일종의 최전선국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하고 이렇게 접하고 있고 또 중국과는 많은 경제 관계를 이미 만들어 갖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운신하느냐에 따라서 국리민복, 안보 그렇죠. 다 영향을 주는데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저는 그렇다 해서 미국, 일본하고 관계 강화한 걸 나쁘게 보진 않았습니다. 네. 그건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여하간 다른 방향에 대한 대처가 없다는 점은 크게 걱정스러운 거고 그 전망이 없다는 것 또한 크게 걱정스러운 거여서 저희가 자꾸 이제 대안을 얘기하고 견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제가 지난번 대선 때 두 분 다 이재명 대표 캠프에 있으셨죠? 네, 네, 네. 지난 대선 때 어떻게 좀 잘 대화가 되고 뭐 예, 네. 워낙 바쁘니까 뭐 많은 시간을 소통하진 않았지만 네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소통은 하긴 했어요. 대면 네. 소통은 많지 않았지만요. 아, 네. 그런데 제가 그때 실용외교 위원장을 네, 했습니다. 후보 직속 실용외교위원회 위원장. 실용외교라는 개념이 그때 나온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실용외교라는 용어를 제가 제안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그거는 이 대표, 그래요? 후보가 제안했어요. 실용외교 좋네. 사실 이 후보에 대해서 지금 이 대표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념성이 강하다, 좌편향이다, 네. 포퓰리즘 얘기도 나오고. 친중이다, 뭐 이런 이제 편견을 씌우려고 하는데 네. 제가 접해보고 느낀 거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네.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고 실용과 현실의 목표는 국익과 민생. 그렇죠. 예, 국익과 민생이에요. 제가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면 대선 과정에서 주요 대사들을 쭉 만났는데 어느 날 중국 대사를 만났어요. 싱하이밍. 예, 싱하이밍. 네. 그래서 대화가 뭐 원만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 문제를 그때 후보가 네. 제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경기지사를 하면서 그걸 이제 겪은 거예요. 그렇죠. 경기도 앞바다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또 경기도 어민도 다 그렇죠. 그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거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네.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의아했고요. 한번 이 국익과 민생에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칙을 네. 세우는구나 그런 인상을 받았고 나중에 그 자리가 아니고 나중에 발언한 걸 보니까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통하지 않으면 군을 동원할 수 있다. 상당히 강한 발언도 했어요. 네. 그 정도로? 예, 그만큼 국익과 민생에 대해서는 중시하고 실용성과 현실성을 갖고 있다라는 네. 걸 많이 느꼈고요. 그런 기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제 보좌하는 사람들이 네. 옵션을 들여가지고 선택하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기본 방향은 잘 정립돼 있고 또 같이 겪어보니까 정책에 대한 이렇게 보고를 쭉 듣고 잘 선택을 합니다. 어떤 옵션을 선택하는 그건 아마 지자체장처럼 그 정무나 행정 관리를 장기간 해온 데서 오는 뼛속 깊은 적인 행정 관료 네, 그런 적인 거죠. 마인드가 네. 강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얼마 전에 그 호주 대사로 임명됐던 아, 이종섭 네네. 전 장관 네네. 결국에는 사임을 했는데 네. 이 국방부 장관 했던 사람은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이 정도만 되면 호주 입장에서는 네. 또 외교적 결례가 아닌가요? 네. 뭐 국방장관을 임명한 사례는 좀 기억은 잘 없고 대부분 예. 북미 이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예전에 박정권 때 이한림 장군이란 분이 네. 호주 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는 이제 박정권 때인데 네. 그 양반은 5.16에 좀 반대를 해서 박해도 좀 받다가 나중에 그때는 다 뭐 군인들이 그런 그랬으니까. 거죠. 네. 옛날 얘기니까 네. 지금하고 좋은 비교가 네. 네. 되진 않고요. 다만 핵심 그 이종섭 대사의 문제는 이제 지금 최수근 상병 순직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는 과정 속의 핵심 피의자잖아요. 네, 그런 핵심 피의자를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 대사로 내보냈기 때문에 그 호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것도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제가 모두에 그런 얘기를 했죠. 한국 외교가 선진적인 면모를 보이지 못한다. 오히려 후진성이 강하다. 그게 제 일생의 고심거리였다고 했는데 이게 한 그런 극명한 사례예요. 이종섭 네. 호주 대사 임명과 처리 과정을 보면 한국 외교가 결코 선진적인 외교가 아니다. 근데 호주는 선진적인 외교를 하는 곳이에요. 네. 근데 선진적인 외교를 하는 곳에다 대고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후진적인 그런 행위를 한 거라서 호주 국영방송에 나오기도 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뭐 이상하게 된 거죠. 네. 우리 후진성의 한 단면이 뭐냐면 외교의 후진성의 한 단면이 막중한 외교 사안을 국내적인 목적에 종속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외교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분단되고 사강에 둘러싸이고 북한의 핵 위협에 있기 때문에 외교 안보가 뭐보다 중요해서 외교 안보 사안은 정말 가급적인 국내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하기보다는 그 자체로 다루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일정 부분 국내 정치적인 요소는 불가피한데 네. 지금처럼 국내 정치를 위하여 이걸 해버리면 그 후과가 외교 안보에 돌아오고 외교에 돌아한 호 관계를 이제 다시 결례를 수습하고 해야 되는 부담을 네. 지게 된 거예요. 근데 언론으로 돌아가서 퀘스천 넘버 1은 그럼 이종섭 장관이 호주 대사로 준비된 분이냐? 네. 군인으로서야 일생 동안 하셨으니까 나름의 역량이 있으시고 국방장관 하셨겠지만 대사는 또 다른 임무예요. 그럼요. 대사는 굳이 군에 비교하자면 최전선을 담당하는 사단장 내지는 군단장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국방부의 제1선 사단장이나 군단장을 아무나 보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큰일 나요. 그거 뚫린단 말이죠. 그 전선이. 그러니까 외교도 마찬가지인데 호주 대사쯤 되면은 한국 외교의 중요한 전선입니다. 네. 아시아에서 아주 중요한 파트너예요. 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아세아의 조약 동맹이 액티브한 동맹은 한국, 일본, 호주입니다. 그렇죠. 그 세 나라예요. 미국이 그 셋을 가지고 인태 전략 전체를 운영하는 키 플레이어인데 다 미국하고 이렇게 엮여 있죠.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죠. 그 중에 호주입니다. 네. 한일 관계 못지않게 그다음 한호 관계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관계를 국내 정치 위주로 다뤘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의자인데 네. 그렇게 해도 되느냐. 상식에 안 네. 맞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반발하고 비판했죠.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국민들의 반발을 접해서 그 후속 대처를 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아마추어적인 거예요. 계속 어거지성 막 하니까 여론은 더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해서 결과적으로 이제는 호주하고 관계에서 결례를 수습해야 되는 단계까지 오지 않았냐.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큰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종섭 대사는 사퇴했고 사안은 마무리되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한국 외교의 선진화를 위한 자성의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발성 에피소드로 국민들한테 타격 큰 심려 끼치고 나라 망신하고 끝나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서 교훈을 얻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국내 정치로 외교의 사안을 종속시키는 일이 앞으로 잘 없도록 없어야 어떤 된다. 큰 경각심과 경계 분위기가 생겨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한국 외교 선진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비슷한 질문을 또 김윤 후보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이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뭐 하실 말씀이 매우 많으시겠지만 뭐 점수가 됐든 아니면 뭐 지금 이제 위성락 후보님처럼 그냥 그렇게 표현이 됐던 윤 정부의 지금 보건의료 정책과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또 어떤 되게 중대한 조언자의 역할을 하셨으니 그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또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만약에 이제 나중에 정권 교체가 되면 뭐 어떠한 의료 보건 정책을 뭐 가져갈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좀 또 말씀해 주시죠. 먼저 윤석열 정부의 그 정책을 평가해 본다면 그 윤석열 정부가 뭐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긴 했는데 실제 그 출범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문재인 케어 지우기였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 때문에 그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해도 그렇고 그 다음 해도 그렇고 건강보험은 계속 흑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누적 적립금이 20몇 조가 쌓여 있는 건데 그게 전체 재정 지출의 한 30% 이상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짜 재정 위기론을 퍼뜨려서 문재인 케어를 폄하하고 정치적으로 지난 정부를 공격하려고 했던 거가 뭐 제일 큰 일이었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또 문제라면 문제인 게 사실은 문재인 케어에서 핵심은 더 많은 그 노인들의 좀 혜택이 가는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노년층들이 더 윤 정부를 지지했는데 뭐 선제 타격을 자신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해버린 셈이 돼버린 거 아닌가요, 이거? 뭐 그런 결과가 됐죠. 그래서 문재인 케어가 중단이 돼서 사실은 원래 하려고 했던 뭐 예를 들면 척추 MRI, 어깨 MRI 이런 검사들도 원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어야 하는데 중단돼서 여전히 이제 건강보험이 아닌 비급여로 높은 진료비를 내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환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의 특징을 지적한다면 약간 생색내기용 정책들을 되게 많이 한다. 이제 얼마 전에 뭐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의 시범 사업만 이번 정부 임기 말까지 하고 그 이후에 본 사업을 해라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겠다, 해결하겠다라고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다음 정부의 숙제를 떠넘기고 우리는 생색만 내겠다 이런 식의 정책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상황. 그다음에 이제 의대 증원 정책은 저는 뭐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올바른 방향,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의료 개혁인데 네. 그 의료 개혁에 관한 굉장히 정교하고 입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냐라고 하면 그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은 네. 이제서 좀 그 뭔가 구체적인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이재명 정부 또는 민주당 네. 정부가 다시 들어서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느냐? 뭐 대선 때 저희가 그 내놨던 공약은 지역의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그렇죠. 좀 완결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 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이번에 것, 총선 공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네. 의료 취약지 네. 문제를 해결하는 것,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국회에 들어가면 그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데 그 2년 그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집권을 하게 된다면 그거를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어떤 준비를 한 상태로 집권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적어도 뭐 우리 후보님이 국회에 들어가시면은 의사들, 네. 약사들 네. 이익 집단을 위한 대변을 하는 의원은 안 되실 것 같네요. 네, 뭐 지난 30년간 저는 네. 뭐 특정 직역의 편을 든 그러게. 적이 없고, 예, 그 모두가 다 함께 조화롭게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네. 세상, 네. 그런 의료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뭐 그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입법했다가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간호법 논란이 있을 때도 네. 간호법에 찬성했습니다. 아. 또 그래서 또 의사들한테 또 엄청나게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그 간호법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네. 아니고 다른 여러 직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임상병리사, 그렇죠, 뭐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이런 직역들도 다 자기 업무 범위를 제대로 잘가 정해지지 않아서 네.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모든 인력이 자기 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그걸 조정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네. 간호법도 성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네. 피해 간호사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네. 취지 때문에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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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님, 네. 요즘 그 시청자들이 되게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네. 외교관 자녀들의 이중 국적 문제를 가지고 뭐 지적하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네. 자녀분이 이중 국적이거나 그러진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아니시죠?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외교관 자녀들이 이중 국적을 못하게 되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외교관은 자녀 이중 국적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아예 규정되어 법으로 있는 거죠. 그렇게 규정에 제가 법인지는 모르겠는데 규정에 그렇게 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있어요. 그래서 이중 국적인 경우는 외교관을 사임하거나 네. 또 자녀가 이중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갖거나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외교관 중에서 자녀 이중 국적인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국립외교원이라는 것은 외교관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것 아닌가요? 일종의 훈련을 신입 직원들 교육을 시킵니다. 실무 직원들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지금 이제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조국 혁신당의 이제 6번 후보인 이제 김준영 원장이 국립외교원장인데 그분의 이제 아드님이 15세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제 미국 국적을 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출마를 위해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다시 이제 국적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질문을 드린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끝으로 공통 질문 이제 네. 드리겠는데요. 현재 민주진보 진영에서 본의 아니게 네. 조국혁신당하고 경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어서 모든 여론조사를 비교해 보면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이 민주연합보다 조금 앞서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쪽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법조인 출신들이 많고 현재 민주연합 쪽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두 분이 뭐 안정권이시잖아요. 2번, 12번이시니까. 저는 안정권은 아닙니다. 지난 총선에 비교하자면. 네. 네. 그래서 그 후보 순위에 있으신 분들도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두 네. 분께서 돌아가시면서 한 네. 분씩 더불어민주연합이 이런 강점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까지. 네. 네. 저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후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불어민주연합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지해주고 성원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들 구호는 더불어민주에 몰빵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몰빵. 네, 몰빵해달라. 그런데 장점을 말씀하셨는데요.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을 포함하여 여러 이제 진보 세력들이 연대해서 만든 조직이죠.
저는 민주당의 추천으로 더불어민주연합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 연대 그룹이 민주당과 또 여러 진보 그룹들이 연대한 이 그룹이 훨씬 더 힘도 있고 또 역량도 있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하고 저희 더불어민주연합하고는 윤 정권 심판이라는 데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저희 쪽은 윤 정권 심판을 넘어서 국정 전반에 대한 많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이렇게 포진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의 국회 활동을 다 시야에 두고 볼 때는 저희가 훨씬 더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이 많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꼭 더불어민주에 몰빵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3번입니다. 3번. 네. 알겠습니다. 김희훈. 그러니까 뭐 조국 혁신단은 그 조국이라고 하는 스타 플레이어가 이끄는 그렇죠. 그리고 뭐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선명한 이슈를 가지고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계신데요. 근데 뭐 스타 플레이어 한 사람이 또는 검찰 개혁만으로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울 수는 없고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은 뭐 외교 안보, 저는 의료, 거기에 뭐 여성, 청년, 뭐 교육 이런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고 그 전문가들이 단지 윤석열 정부를 그냥 비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개선할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있고 그 대안을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왔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윤석열 정부와 실질적인 어떤 싸움을 하려면 더불어민주연합의 전문가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저는 더 나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사회를 포함한 여러 사회 세력들이 연합해서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과 힘을 합쳐서 싸워 나갈 때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네. 김 작가님 끝으로 한 말씀 하시죠. 두 분과 오늘 굉장히 예민하면서 또 핵심적인 사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저도 안개가 매우 넓어진 것 같다. 많이 이제 배운 것 같아갖고 더 많은 좀 그렇게 두 분의 활동을 국회에서 볼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후보님 뭐 잠깐 제가 네.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저는 아까 말했듯이 한국 외교의 선진화, 한국 외교의 후진성 극복에 이제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이런 인식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전문적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외교는 다른 영역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네. 가령 우리가 경제력은 10위권이지 않습니까? 한국 축구는 한 30위 정도 전후라고 볼 수 있죠. 20에서 30위 사이인데. 네, 그 이제 FIFA 네, 랭킹 FIFA 랭킹. 있죠. 한국의 의료 치료하는 수준 세계에서 뭐 10위 이내 아닐까요? 뭐 그 치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주 높은 수위죠. 네, 꽤 높은 네. 수위. 그런데 외교는 축구보다 훨씬 아래요. 근데 이 상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네. 한국의 경제력은 10위권인데 외교력은 몇십위권이다. 군사력도 뭐 10위권, 10위 10위권 언더인데 네. 이걸 안에 있는데. 보면은 나라 전체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행세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현상, 치우친 외교, 뭐 이종섭 사건, 뭐 한중 관계 이렇게 된 거, 한러 관계, 뭐 이게 다 거기에서 온 거라서 네. 이 문제를 우리가 담론화해서 정치권이 어떻게 해야 되고요. 제가 거기에 힘을 좀 보탤까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말씀 마지막으로 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말씀만 네네네. 의료 수준 말씀을 하셔서 네.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무슨 빅5 병원에서 암 치료하고 뭐 네. 장기 이식하고 하는 수준은 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시골에 산모들이 제대로 산전진찰을 받을 수 있고 분만을 네. 받을 수 있느냐 하면 그거는 동남아시아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너무 불평등이 네. 심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 의료 체계는 의사 부족을 매개로 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지금 의료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말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제대로 개혁할 전문가를 국회로 꼭 보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네. 인터뷰. 네. 네. 자, 4월 10일 총선까지 이제 11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총선에는 대형 스피커들 위주로 해서 소위 몰빵론을 외치는 바람에 당시의 시민당 후보들이 많이 당선이 되긴 했지만 이번 총선은 조금 다른 경우의 수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들도 조국 혁신당을 더 많이 띄워주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실제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열린공감TV는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분들을 한 분 한 분 총선 전까지 가급적이면 다 모시려고 현재 저희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시면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님들의 출연 일정을 공지를 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표의 가치가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두 명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한 표에 몰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네.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